유치권 성립이 제한되는 점유 해가지고 뭐 압류 유예에 성립된 점유, 뭐 불법 점유 등등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처음이 이게 압류 이후에 성립된 점유이고요. 압류 이후에 개시된 점유에 기반한 유치권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해서 무효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압류 이후에 다른 채권자 앞으로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 역시도 압류 효력에 반하는 처분의 한 방편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법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을 보시면 민사집행법 83조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은 결정에는 동시에 부동산에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94조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 효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92조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 경매 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압류의 처분금지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판례들을 이제 소개를 할 텐데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판례를 이해하시는 게 좀 쉬울 것 같아요. 압류 처분금지효라는 것은 압류 이후의 처분을 금지하고 압류 이후의 처분을 무효로 본다라고 하는 뜻이죠. 다만 처분금지에 위반되는 채무자의 처분 행위는 경매 신청 채권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효력만을 갖습니다. 따라서 압류 후의 채무자 처분 행위는 압류 채권자가 행하는 집행 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만 무효일 뿐이고 당사자 간에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결국 집행 신청의 취하 또는 매각 절차의 취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른 압류권자가 압류 채권자가 없는 한은 그 처분 제한의 효력은 소멸하고 채무자가 한 처분 행위는 유효하게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상대적 효력이라고 하는데 반대말은 당연히 절대적 효력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상대적 무효 또는 절대적 무효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서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이후에 유치권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무효다. 이 경매 신청권자 와의 관계에서 무효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경매 신청권자의 관계에서 상대적 무효일 뿐이지 절대적 무효는 아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경매 개시 결정이 취하된다거나 아니면 매각 절차가 다른 이유로 종결돼 버리면 이 유치권의 성립은 유효하다는 거죠. 유효하다. 이해되시죠? 자, 압류 이후의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의 발생은 압류 전에 이루어졌지만 점유 이전이 압류 이후에 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반대인 경우, 즉 점유 성립 시점은 압류 이전이지만 채권 발생이 압류 이후인 이런 경우에도 모두 유치권 성립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 이후의 유치권 성립에 해당된다는 거죠. 대법원 2006년 사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격려되어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이에 관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및 이를 피담보 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러한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 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해서 민사집행법 이런 일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런 경위로 부동산을 점유한 채권자로서는 이 유치권을 내세워서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경우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격려되어 있음을 채권자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또는 알지 못한 것에 관해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은 채권자가 그 유치권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대법원 사례. 경매 절차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이것을 이제 유치권의 부담을 안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격려되어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점유 이전은 압류의 처분 금지호에 반한다. 그리고 그 법리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죠? 압류의 처분 금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면은 그것은 그 유치권이 유효죠. 반대로 압류의 처분 금지 효력 이후에 유치권 취득은 무효 아닙니까? 자, 그런데 유치권의 그 취득 시기가 저당권 설정 후라거나 아니면 유치권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유치권이 유효냐 무효냐라고 하는 것은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느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판단해야지. 유치권 취득하기 전에 저당권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저당권이 있는 건물을 유치권 취득했느냐, 또는 그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느냐, 이런 부분은 고려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됐거든요. 유치권의 어떤 그 사실상 우선 변제권의 남용, 이 부분을 견제하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당권 설정 이후에 유치권 성립, 이 부분도 아예 무효로 보자 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하급심 판결이 아마 이거는 그 저당권 설정 이후에 유치권이기 때문에 무효다, 이런 논리를 이제 내세웠는데 그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2011년 대법원 사건은 종전 그 채권의 유효한 채권의 존재, 그 다음에 변제기 도래, 이 부분에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 변제기 도래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죠. 그것을 분명히 하면서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공사대금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비록 개시 결정 이전에 점유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 성립은 개시 결정 이후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매수인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유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많은 논란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 파트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유치권의 점유가 유치권이 성립됐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 성립됐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건축주와의 관계에서 점유를 누가 하고, 아까처럼 관리를 누가 하고, 그런 이제 복잡한 논의들이 많아요. 이 사건도, 부산고등법원 2008년 사건도, 언제부터 이제 점유했는지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된 사건에서 법원에서 보니까 경매 개시 결정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이루어진 부동산 현황조사서, 여기에 보면은 임대한 부동산,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짓고 나서 임대를 맺게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동산들의 경우에는 공실 또는 점유자 없이 그냥 폐쇄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부동산 현황조사서에 기재되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기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 그 다음에 부동산 현황조사 보고서에 첨부된 이 사건 건물 바깥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현수막이나 안내 표시가 없었던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비로소 점유를 넘겨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로 주장뿐인, 그러니까 이쪽은 유치권의 점유가 언제부터다, 개시 결정 이전부터다, 또 반대쪽은 개시 결정 이후부터다, 이런 주장뿐이고, 그 다음에 증언과 같이
증언처럼 좀 이렇게 쉽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증거들 뿐일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공식적인 보고서들, 경매 개시 결정이 나면 비교적 한 달 안에는 그런 조사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사 보고서들을 믿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만약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면 거기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경매가 떴다, 경매 개시 결정이 됐다 라고 하면은 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러니까 그때부터라도 서둘러서 뭐 플래카드를 좀 건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 현장에 사람을 투입해 가지고 그 경매 집행관의 조사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하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산고등법원 2007년 사건, 이 사건은 점유했다고는 하는데 거기 뭐 전기 사용량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점유가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광주고등법원 2007년 사건도 여러 가지 이제 요거는 그거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됐지만 취하돼 버린 거예요. 취하돼 버리고 다시 이제 다른 경매가 됐다면 그것은 압류의 처분금지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민사집행법 그 93조도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압류의 처분금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두 번째는 가압류가 유치권 성립을 어떤 제한할 수 있는 유치권 성립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압류 아닌 가압류 이후에 점유를 이전받은 유치권 효력에 대해서 논란이 좀 되어 왔었습니다. 학업심에서. 왜냐하면 가압류 민사집행법상으로는 가압류가 압류와 일견 비슷한 효력을 가지거든요. 처분금지효라는 면에서. 그래서 그 유치권 역시도 가압류 이후에 성립되면은 뭐 유치권으로서 제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고 또 아닌 판결도 있었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학업심에서 논란되던 중에 대법원 판결이 어쨌든 선고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부동산 낙찰받은 원고가 피고 상대로 건물 인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이 가압류 이후의 점유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결론적으로 가압류와 압류는 똑같이 볼 수 없다,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펼쳤어요. 대법원 2011년 이제 사건인데 이게 이제 논리를 보시면 이 처분 금지, 뭐 압류 이후의 처분 금지라고 하는 것은 이 처분은 점유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아까 우리가 압류의 처분 금지하고 설명할 때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그때는 처분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때는 점유 이전은 이와 같은 사실행위는 처분은 아니다. 하지만 압류 이후에 경매개시 결정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되게 되면은 이런 부당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런 경매 절차의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압류의 처분금지효는 부득이하다. 다시 말하면 경매개시 결정이 된 이후에 처분금지하는 것은 부득이하고 따라서 가압류와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해서 가압류는 압류와 좀 다르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상의 압류하고 유치권 성립 제한인데요.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가 아니라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상의 압류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이 무효인지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은 선고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압류에 관해 판단한 아까 2011년 대법원 사건을 유추 적용해 본다 그러면 압류 등기 이후에 국세징수법상의 압류 등기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로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요거 사건도 그런 취지의 판단인데요. 아까 대법원 2011년 사례를 근거로 해서 행정기관의 그 조세채권 확보라고 하는 그런 목적하고 우리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그 하는 목적하고는 보호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그 2011년 대법원 판결 선고로 인해서 가압류의 그 처분금지효 또는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의 처분금지효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